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국민투표가 곧 열린다는 그 소식과 함께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지금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 의원, 그 다음에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또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건설할 거냐 말 거냐. 네네. 그래서 신규로 건설할 거냐 말 거냐.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12월 18일 날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이 내막을 한번 쭉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발단이 된 거는 2011년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죠. 우리도 지금 탈원전에 대한 부분도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2014년에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의 문제를 보고 그 신타이페이 그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국민당은 탈원전을 전면적으로 할 그런 당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민진당이 네네. 소위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말하자면은 이 대만에서 말하자면 여야 간에 그 이 말하자면 원전을 가지고 탈원전을 할 것인가 지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국가적인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파와 국민당이 즉 민진당의 원전파와 국민당이 이 원전 그 옹호 캠페인. 네. 이제 민진당은 주로 탈원전이고요. 탈원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 중에 이제 민간이죠. 원전파가 원전파와 있죠. 국민당이 원전 옹호 캠페인을 하면서 원전을 대만의 주요 에너지로 하자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을 벌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만은 사실 국민투표를 말하자면은 발의하는데 이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거 이제 그건 네. 나중에 보고 예. 2018년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노선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폐기시켰죠. 예. 그러니까 원전을 앞으로 계속 추구한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책은 통과시켰는데 예.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이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그 후쿠시마 원전에 밀려가지고 2014년에 짓다가 그때도 한 10조 원 이상 투입됐을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잠긴 돈이 거의 다 완공 상태에서 신타이페이, 타이페이 아마 신시가지 모양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원전을 그때 이제 짓는 거를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 땅에 묻어버렸다고 기존 투자를. 그거를 다시 살려내서 가동할 거냐 말 거냐. 예, 그렇죠. 를 가지고 국민투표 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결정을 할 때 언제 국민투표 할까? 그래서 올해 8월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8월에 예정했던 국민투표가 코로나 때문에 12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연기 못하기 때문에 오는 12월 18일 날 대만은 정확히 표현하면 신타이페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가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두 가지 큰 문제를 우리가 되짚어 보고 지금도 우리가 탈원전에 대한 여러 논란이 많은데 즉 탈원전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기축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영화 한 편 보고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뭐 의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런 결정을 할 일인가 아닌가인데 대만에서 케이스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케이스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런 중대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거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특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위임 투표, 우리 대표를 뽑는 위임 투표와 함께 국민 투표는 꼭 있는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 투표로 하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기에 다음 정권 때 꼭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령으로 그걸 결정을 해서 또 뒤에 뭐 수치 조작하면서 월성 원전 스톱을 시키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당한 이론과 그다음에 이 선례가 있는 상황으로서 국민 투표로 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이 원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탈원전은 거의 중국 간첩 같은 정책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렇죠. 설계 세계 최강, 네. 건설 가성비 세계 최강, 네. 가성비랑 공기 준수 세계 그렇죠. 최강, 그다음에 운영 세계 최강, 네. 제어 세계 최강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센서를 도입했어요. 예. 디지털 센서 도입하게 되면 이제 전부 제어가 지능화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모듈식 세계 최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에 들어가는 원전의 모듈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예. 순식간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게 세계 최강이고요. 예. 또 그 무배출 원전 이런 그 소형 원전 예. 그런 데 대한 R&D 수준도 세계 최강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가게 되면 예. 이제 그 기술은 전부 중국으로 유출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예. 아마 의도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예. 대한민국의 세계 첨단 기술을 중국에 퍼넘겨주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걸 정치학적으로 조금 더 히스토리가 있는데, 대개 이제 우리 지금 탈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많은 이 엔지니어, 공학도들의 이야기는 이제 에너지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국제정치적인 혹은 남북한 정치에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30년 전까지 김일성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론 해가지고 한국의 원전까지 다 없애면은 우리가 핵 무장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조건부로 해가지고 계속 공세를 우리 대남 혹은 국제적인 공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탈원전은 국제 남북한 정치로 보면은 김일성의 유훈 지령일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한참 그러다가 이제 우리 햇볕 정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구소련 러시아가 말하자면은 천연가스가 많고 이러니까 말하자면은 러시아와 한국의 PNG 라인 연결, 즉 북한을 경유하는. 그래서 뭐 동시에 이제 북한한테 통과료를 좀 주고 중국의 북한의 에너지 문제도 좀 지원을 하고 우리는 아주 안정된 아주 대규모 PNG를 가져온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에너지 문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경쟁 신경 자꾸 쓰는 게 러시아 원유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출고되거든요. 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만들어진 라인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꼭지를 잠가버리면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길이 막혀요. 그렇죠. 그럼 북한을 관통한다. 북한에서 밸브 잠그면은 막히죠. 가스가 못 와. 그러니까 한강 하구원 내줘가지고 간첩침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더 심하죠. 에너지는 국민 김정은이한테 이 대한민국 에너지를 준다. 그 다음에 또 그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거 받아들여서 무슨 동부가 파워그리드? 그게 동부가 슈퍼그리드라고. 동부가 슈퍼그리드.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사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부가 송전선을 깔아서 이게 유럽과 같이 유럽에서는 이제 EU 베이스에 그 유로피안 슈퍼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전기 체제를 이제 서로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밖에 러시아로부터 PNG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내에서는 에너지를 갖다가 서로 이 막힘없이 이 노동이 이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슈퍼그리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중국 동부가 공산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주장하고 그러면 뭐냐면 전력은 중국 공산당한테 컨트롤 능력을 맡기고 그 다음에 가스는 러시아는 뭐 장사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북한한테 컨트롤 운영 능력을 맡기고 예. 원전은 닫아 걸어서 고급 기술이 중국으로 이출되게 만들고 그럼 그래서 이거 국가 반역 아니에요? 즉 주권 포기와 매국입니다. 그 반역이죠. 매국이 아니라 국가 반역이죠. 반역이죠. 이건 매국 정도가 반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책임 묻어야 철저히 된다.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여기에 낭자해야 된다. 관여한 그 최근에 지금 또 기후 협약 이러면서 파리 기후 협약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그 밖에서 떠드는 글로벌리스트들. 그거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오히려 원전은 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원전 하자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것들만 원전도 화력발전소랑 같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야. 제가 학자지만 제가 네. 좀 참 자괴스러운 이야기인데 학자들이 그런 말하자면 망상 사기를 쳐서 지금 말하자면은 70%를 신재생으로 하고 원전은 7 내지 8%를 줄인다라고 하고 탄소 중립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저기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해서 대못을 받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예. 선진국의 탄소 중립 주장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예. 원전은 하자는 입장인데 그렇죠. 여기 것들은 그러니까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원전도 날리자는 거니까 진짜 답이 없는 놈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나라를 거덜내고 싶어. 그래서 30년 전에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지다화론 그다음에 그 한 20년 전에 이 PNG 러시아 가스 도입 북한을 통한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부 들어와서 동부가 슈퍼그리드를 핑계로 해서 중국한테 에너지 말하자면은 이 주권을 전부 다 주자는 입장 그거 다 반역입니다. 예, 국가 반역죄입니다 이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국민투표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네. 이 대만은 국민투표가 꽤 자주 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이슈를 해요. 그래서 우선 대만의 국민투표 제도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네. 이것이 한국의 국민투표랑 어떻게 다르고 한국은 국민투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시죠. 네, 대만은 의원 내각제가 아닙니다. 오권 헌법이라고 해서 총통제가 있고 우리 대통령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입법, 사법, 그 다음에 감찰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 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 자기대로 움직이는 거는 최고 말하자면은 통치자가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만의 그 국민투표법은 되게 이제 대통령제의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만은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없고 처음에 이 만들 때 매사추세츠에서 헌법을 말하자면 추인하는 혹은 뭐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안이 된 적이 한 번 있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대만 국민투표 어때요? 유권자 0.01%. 그러니까 만 명 중에 한 명. 네, 10,000명 중에 한 명. 한 명이 국민투표 합시다라고 합시다 하고 제안을 제안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제안한다고 국민투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국민투표 합시다라고 제안하면 안 돼. 네. 마치 우리가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 4, 5천 명이 모여서 예. 국민투표 합시다라고 제안하면 일단 제안 자체는 성립해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동의자가 또 필요해요. 동의는 유권자 1.5%. 그럼 우리로 치면은 한 60만 명. 60만 명.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거예요. 붙여지고. 그다음에 국민투표가 많을 2년에 한 번씩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권자의 25% 이상이 말 투표를 하고 그 투표율의 과반을 넘으면은 통과죠. 통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만이 아주 독특한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요소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슈든지 거의 다 제기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예. 의회도 제기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 쪽을 지금 얘기하는 국민 쪽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의회도 여기는 국민투표 회부권이 있어요. 회부권 의회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유권자 25%면 우리 같으면 한 600만 명 정도가 투표하면 되고 그렇죠. 600만 중에 300만 명 이상이 예, 예. 만약에 700만이 투표했다 그러면 한 300에서 350만 명이 오케이 하면은 그렇죠. 쭉 통과돼 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이 이게 굉장히 취약한 제도긴 한데 굉장히 또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준 굉장히 권리, 예. 그런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하는 입법이든 총통, 총통, 행정, 입법, 그다음 그 위에서는 총통까지도 사실은 국민들의 그 의사가 굉장히 아주 긴장감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스노로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데 예, 예. 이번 12월 18일 날은 네 가지입니다. 예, 예. 네 가지가 제시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대만이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수입합니다. 예, 예. 근데 미국산 돼지고기에 그 첨가물에 예. 좀 시비가 걸리는 첨가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할까요? 금지할까요가 금지할까요? 예, 그래서 그 예스 하면 금지고 노 하면은 계속 수입이에요. 예. 그 다음에 대만이 지금 새로운 LNG 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LNG 항이 그 산호초 지역이랑 겹쳐요. 거기가 이제 아열대니까 그렇죠. 예. 섬 돌아가면서 천지사방에 산호초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한국 건설할 수 있는 데는 위치가 제한되니까 예, 예. 태풍도 고려해야 되고 뭐 수심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육로도 고려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산호초 지역의 하나랑 겹치는 모양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LNG 항을 건설할까요? 아니 LNG 항 건설을 중지할까요야 이것도 물음이 중지할까요? 그 다음엔 이제 예스로 묻는 게 이 저거예요. 타이페이. 예. 예, 신타이페이 원전. 신타이페이 원전을 상업적 목적으로 가동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국민투표 제도 자체의 개선안에 관한 것이 그 국민투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투표를 뭐 그 이제 조금 그 총통 선거 있을 때 같이 합쳐서 할까요, 말까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네 가지를 묻는 국민투표입니다. 12월 18일 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두고 봐야 되고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헌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은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 통과를 하고 나면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통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헌법 말고 다른 거는 이제 우리 헌법 72조에 되어 있는데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하나여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히 헌법 72조 뭐냐면 대통령한테 국회를 바이패스해서 직접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준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지금까지 이게 그 지금 헌법 체계에서 가동된 적이 있나? 아직까지 육공화국 헌법에서 가동적인 기록. 제가 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하면 우리 유신헌법 때 가장 사실 독소 조항으로 사실 주목은 안 했는데 대통령 간선제 이런 것보다 더 그거 한 게 사실 1급 헌법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신헌법의 국민투표 조항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즉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를 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다 결정하면 좋은 건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포괄적 국민투표 부의권이 왜 독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신생국에서 의회가 아주 책임 있는 대표가 형성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의회가 대통령 여당이든 혹은 아주 거부권을 갖는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 야당이 존재할 때 의회에서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입법이 무산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초월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법적인 요소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상권 분리 체계의 근본 철학은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예. 각각의 독립성을 갖고 전부 다 도둑놈들이 앉아 있더라도 자기들끼리 견제 균형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렇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든다. 이게 상권 분립의 기본 철학인데 예. 이 국민 투표는 예. 사실은 의회 입법 기능 비슷한 거를 예. 대통령이 일반 국민한테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낸 비상통로란 말이죠. 비상통로죠. 그럼 비상통로는 그 비상구로만 쓰여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일상화된. 아무런 제한을 안 걸어들고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해놓으면 예. 이게 사실은 의회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대만이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죠. 돼지고기를 미국서 수입할 거냐 말 거냐도 국민투표. 1년에 한 번씩. 네. 그 다음에 LNG항 저기 그 산호초 위에다가 짓는 거 그거 계속 지을 거야 말 거야 이것도 국민투표. 제 히스토리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네. 원래 저기 이 소위 중화민국 예, son문이 만드는 오권 헌법 속에서 총통의 권한이 막대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의 지금 이야기한 유사전체주의적으로 독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에 대해서 대만이 민주화를 하면서 국민투표, 즉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그러니까 총통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죠. 오히려 총통을 그래서 대만은 국민투표가 점점 더 쉬워져 가고 있어요. 쉬워지- 그전에는 제한이 0.1%였거든요. 그래. 그거 10분의 1로 퍽 깎아갖고 제한자 0.01%. 그러니까 만 명에 한 명만 아마 이거 아마 대만은 그다음에 동의자가 그전에는 5%였어요. 유권자에 그 퍽 깎아서 1.5%.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만이 이제 우리 같이 우리는 또 북한의 존재가 우리 내부를 흔드는 요소로 되는데 네. 대만은 아무리 뭐 국민당이 상당히 많이 이제 친중국적인 요소를 하지만 대만의 독립성, 도만의 자율성을 소위 확보하기 위한 그 상당한 그 일종의 습속, 정치 네. 습속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남발음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요한 말하자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의회가 그 짬짬이로 의회 독재를 하거나 의회 타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대만의 역사랑 아마 관계가 있을 네. 거예요.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대만의 역사, 대만 보면 이제 대만 원주민이 있고 그렇죠. 예. 사실 대만 원주민들은 발언권이 진짜 원주민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옛날 그 굉장히 복잡하게 네, 됐죠. 그 굉장히 복잡해요. 그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청나라 때 후지안에서 넘어간 사람, 그렇죠. 복권에서 넘어간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만이에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 후지안에서 청나라 때 넘어가서 넘어가서, 해적도 하고 밀무역도 하고 살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청이 끝나고 나서 예. 1949 공산혁명 전까지 넘어간 사람들. 그렇죠. 예. 거기까지를 오리지널 대만인으로 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주로 후지안 계통이에요. 후지안 계통이죠. 예, 예. 후지안. 그 다음에 예. 이제 그러니까 복권성, 복권성. 혹은 광동성 사람들이에요. 예. 거기가 오리지널 대만인이고 예. 우리가 오리지널 대만인 그러면은 대만 원주민 아닙니다. 대만 그 진짜 원주민은 아니고요. 예. 청 이후로 이렇게 넘어간 광동성 복권성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 세력은 뭐냐면 49년 적화되면서 이제 와장창 넘어가고 이제 중포트에서 넘어간 사람들. 대만의 이제 재력과 권력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처음엔 있었죠. 갖고 있었죠. 요새는 많이 예. 밀렸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 예. 대만 우리는 국민투표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게 된 대만은 아까도 보시면 국민들이 발의했어. 우리 주민투표만 해도요. 예. 우린 주민투표 주민이 발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제 기억에 서울 때 그때 한 4, 50만이 발의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4, 5%가 발의를 하려면 4, 5%가 사인을 해야 돼요. 그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아니다. 60, 4, 50만이니까 한 6%. 6%. 예. 그때 저기 오세훈 투표. 네. 그때 6%.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도 없고 발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기는 이제 제한 때 10,000명에 1명. 예. 그 다음에 그 제한이 성립하려면은 1.5% 네. 불과. 예.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몰아서 한다. 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저기는 저 집은. 그래서 제 생각엔 국민이 발의할 수 있어서 이 이슈를 국민이 직접 제기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전통이 대만의 이런 복잡한 그 권력 구조 예, 혹은 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 거. 국민당 세력과 민주 1949 이전에 대만에서 살아왔던 세력으로 예. 둘로 나눠져 있는 이 사정과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죠.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대만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통념으로는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토인이 가서 통치권을 만든 거는 사실 청대 그 중반 이후라고 봅니다. 예. 그 지금 한국의 국민투표 제도상 예, 한국의 예. 국민투표는 일단 그게 헌법 개정과 같이 의회에서 선행해서 동의돼야 된다. 예. 그거 하나 이거 이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국 발의는 대통령이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국민투표 조금 회부하는 건. 히스토리 우리도 뭐 국민투표 네. 사실 저기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저기 제안을 했다가 탄핵의 이유가 됐습니다. 내가 그거 좀 설명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이 노무현 때. 네, 노무현 때 대한민국의 그 헌법상 국민투표 기준은 사실은 레퍼런덤이라고 정책 투표 혹은 그 말하자면은 국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국체. 핵심적인 정책. 네, 정책. 그다음에 안보 통일,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를 거친 사안에 대한 혹은 법률화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법률화된 거는 의회를 거쳐서 입법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법률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묻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 박정희 유신 시기에는 그걸 포괄화를 시켜놨어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몇 번 국민투표를 하려고 막 했는데 안 돼서 긴급조치라든지 대통령령으로 하는 나름 독재 조치가 많이 있었어요. 긴급조치 네. 1호, 2호, 3호, 뭐 9호까지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이 하도 유신 이제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하니까 뭘 푹 던졌나 하면은 헌법 자체가 국민들한테 수용 가능한가 안 한가를 물어버린 거예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에 대한 신임을 물은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이 신임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인기투표죠. 말하자면은 예.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신임 묻는 건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플레비사이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레퍼런덤과 조금 다르죠. 예, 레퍼런덤은 플레비사이트. 헌법 내에서 대개는 정책에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신임은 말하자면은 헌법 자체가 헌법 자체를 포함한 혹은 대통령의 직 그 자체를 포함한 그런 거 플레비사이트. 그러니까 신임 투표. 대통령 즉 최고 권력자의 신임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책에 그러니까 국민 정책 투표가 있고 국민 정책 투표가 있고 국민 신임 투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거는 레퍼런덤이라고 그러고 예. 뒤에 건 플레비사이트라 그러는데 예. 플레비사이트는 지금 국민투표법에서는 지금 헌법체계에서는 위헌이죠. 위헌이죠. 예. 근데 이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내가 신임을 여러분들 저기 2000년도죠. 2004년도인가? 2003년도에 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잖아요. 그 네. 탄핵의 제1 이유가 사실은 이겁니다. 국민투표 즉 신임투표 예,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 야당의 연합이 이거는 탄핵의 이유가 된다. 즉 네. 대통령이 위헌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두 번째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사실 그 참 좀 작전 잘못 쓴 자체 거지. 잘못 쓴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예. 위헌 소송을 했었어야 그러니까, 되거든. 탄핵이 당연히.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 3분의 1을 넘겨가지고 예. 해서 탄핵 인용했다가 탄핵을 이용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답이 나온 거는 탄핵의 이유는 충분히 되나 그 정도가 대통령직을
금지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정치적인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 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작전을 쓸 때 노무현 탄핵으로 갈 게 아니라 노무현이 지금 국민투표를 이러한 용도로 쓰려는 걸 헌재가 막아달라. 예, 예. 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란 직을 가지고 선거에 부당 개입하는 걸 헌재가 막아달라. 그래서 건별로 위헌 소송을 했어야 될 근데 아마 거를. 근데 그때서는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마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자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성급하게 그렇게 해서 사실 백러시를 받았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헌재나 이런 법 다루는 사람 입장에선 정치적 행위의 최고도 단계의 정치적 행위를 왜 사법부가 부담을 져야 되냐가 있어. 근데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네. 인용은 또 저는 반대로 다르죠. 됐죠. 이제 그거는 다르게 당연히 했죠. 사법부가 약간만 부담을 졌으면 될 일을 가지고 헌재한테 스스로 법조인들이 최고의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양아치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죠. 몸값을.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차례가 지금 타락한 거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에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신임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탄핵은 그 지금 그만했지만 그건 위헌이다라고 하는 사안을 이미 판례로서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네. 대통령 신임 여부를 묻는 건 위헌이다. 위헌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는 국민 정책 투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탈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